네, 안녕하세요. 김호윤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준영 몰카 사건의 경우에 피해 여성들의 2차, 3차 피해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불법 촬영 카메라 관련 범죄가 일반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고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기사화가 되고 있는 거제 조선소 성폭행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대리를 김상균 변호사님이 맡고 계세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피해와 그 앞으로의 법적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균 변호사님 그 사건 개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기사로 접하셨을 수도 있고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는 다 아실 수도 있으나 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칭할게요.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범죄 사실을 일단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유죄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량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서 2015년경에 이제 타지인 거제로 취업 때문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는 타지에서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좀 따뜻한 인간의 정이 또 그립고 한 상황이었었는데 가해자가 인물이 아주 좋다고 해요. 금성무를 닮았대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금성무를? 네, 금성무 씨가 울겠네요. 근데 뭐 인물은 정말 좋대요. 인물 정말 좋다는데 피해자는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그 멀쩡한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가해자의 끈질긴 구애에 의해 피해자도 마음을 열게 되고 둘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연애를 하게 됐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를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점에서 약간 좀 항상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약간 좀 가해자의 성적 취향이 좀 독특하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가해자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본인 사건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본인이 네토 성향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토 성향? 네토 성향.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저도 사실 오늘 이 사건 맡고 나가지고 검색을 해서 알게 됐는데 네토 성향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타인의 다른 남성의 여자를 그 남성 앞에서 범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거나 다른 남성이 내 여자를 내 눈앞에서 범하는 것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굉장히 이례적인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M, 세디스트, 마조이스트랑 다른 개념의 스와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성적 취향 그런 거예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록에서도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본인은 그건 취향일 뿐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가 약간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실제로 뭐 강한 시도는 없었어요. 근데 약간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거부하고 그냥 잘 만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잘해줬는데 근데 그러다가 2015년 이제 말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2018년 8월 18일 이제 문제가 됐는데 2018년 8월 18일에 피해자가 우연히 가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내 알몸 사진과 그 다음에 알몸 사진을 동영상을 촬영한 것과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유포한 것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피해자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기지 있게 가해자가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니까 괜찮아 뭔데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증거 확보를 다 하게 됩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언론에 공개된 그 증거들이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들이 그 불법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의 수가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언론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영상은 한 55개 정도 그리고 사진은 한 46개 정도 도합 100개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55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의사에 반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공소사실 1번이고요. 공소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46개의 사진을 유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한 100개 정도 되는 거죠. 공소사실에 있는 것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서 유포까지 했잖아요. 그게 인정이 되니까 기소가 된 거고. 네. 그런데 그 공소장을 저도 언론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의아했던 게 그 검사가 이제 담당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인데요.
2차 피해, 3차 피해, 사진이 어떻게 또 유포된 사진이 어떻게 돌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구속하지 않으면 또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요. 게다가 그 시기 지금 현재는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주거는 분명한데 직장 같은 경우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주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준영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그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증거인멸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서 그 진술을 바꾸게 하는 것도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데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 피해자한테 합의 시도가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 짚어주실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저희가 이제 그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켜야 될 매뉴얼을 위반해서 합의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원래 국선 변호사가 있었었고요. 국선 변호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가 있었고 사선 변호사도 또 중간에 또 있기도 했었고요. 제 전에. 근데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아까 거제도가 고향이 아니거든요. 직장 때문에 한 거고 자기 타지가 이제 고향인데 오래 사귀다 보니까 3년을 사귀다 보니까 본가가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까 본가에 가서 사건 발생 이후에 바로 본가로 가가지고 있는데 계속 합의해달라고 찾아와요. 수차례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 변호사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전화번호 바꾸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거죠. 근데 신변보호 요청 후에도 또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주거지를 아예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지역으로 정말 홀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할 수도 있고 피고인을 대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고인을 대리를 해서 변호를 할 때 합의 시도를 해요, 저희도. 근데 그렇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으면 국가에서 직접 붙여주거든요, 국선 변호사를. 근데 그 붙여주는 취지가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합의 과정에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국선 변호사한테만 직접 연락을 해야 돼요, 저희가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그런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소양인 윤리죠. 건데 네. 변호사 윤리에도 그런 부분이 이제 위배되는 거예요. 그걸 어긋날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피하고 게다가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저는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가해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피해자 중에서 그걸 받아들여주는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똑같아요. 그럼요. 내가 뭐 좋아하니까 사람 죽여놓고 그죠. 내가 그 죽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때 죽여서 미안해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성인지 감수까지 나갈 것도 없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거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내 마음을 받아줘. 이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네 마음 상관없어. 나랑 연애해줘.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는 그걸 너무 큰 스트레스 받고 결국에는 주거지도 옮긴 거죠. 가족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거기서 다 이사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가해자 남성이 뭐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했고 또 실제로 이 여성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남성과 접촉을 해서 스와핑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런 정황들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네, 이미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그 남성분과 대화한 상대방이 이제 그 가해자랑 대화한 상대방이 뭐 굉장히 저속한 표현들을 사용하죠. 사용하면서 뭐 서로 스와이핑을 하자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느냐? 인터넷 카페, 그런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인터넷 카페, 거기서 사진 교환도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 무분별하게 아마 다수의 회원들한테 또는 심지어 그 카페에 사진을 게시한 적도 있다고 자백을 하기도 했어요. 카페에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리고는 그 보고 난 다음에 쪽지가 오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또 그걸 보고 쪽지를 보내가지고 뭐 와이프 사진 교환하자라는 또 그 이제 인터넷 쪽지 있었잖아요. 그 카페 쪽지. 충격적이죠, 사실.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것 자체는 존중은 해요. 성적 취향 자체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해자인 상대방에 대한 동의도 하나도 구하지 않고 그럼요. 동의도 없고 상대방은 그런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강요하고 또는 이렇게 은연중에 교육시킨다고 계속 설득 중이라는 말도 거기 나오거든요. 계속 이 피해자를 내가 설득 중이다. 네. 그 설득의 방법으로 사용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놓고 설득하면은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사실 스와핑이라는 것 자체가 어른서는 정말 충격적인 건데, 근데 어찌됐건지 간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마사지사를 불러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자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마사지 받을 때도 태국 마사지 받는데 여자분한테 받고 싶은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남자한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다 하라고 예약까지 다 해서 갔더니 남자 마사지사였는데 너무너무 싫었대요. 남자가 다 예약하면 손을 써놓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불필요한 것도 터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나오고 나서 2번 다시 남자한테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에도 근데 계속해서 가해자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군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피해자, 성범죄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촬영물이 유포되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누가 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피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하면 그 여자분들 심경이 온 거리에서 지하철을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군대는 것 같고,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점점 더 숨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수면제를 먹게 되고. 실제 이 여성분 상황은 실제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성범죄에 대해서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인격살인이죠.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이거 성범죄예요. 성폭행 맞아요. 그 촬영 행위 자체는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서 규정한 성폭행이 맞습니다. 그 사진 촬영, 무단 촬영이라던가 도찰 같은 거. 근데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분 처음 만났을 때 눈에 초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난 이후로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3년간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수면제 없이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정말로 근 3년 동안 계속 수면제 과다 복용을 했는데 잠 자체를 거의 못 잤는데 하루에 많이 잡았자 2-3시간? 그렇게 3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거의 제때 못 하고요. 네. 제가 더 이 사건을 접하고 화가 나는 건, 지금 이 피해자의 상황은 이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진짜 살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살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맞습니다. 이 가해 남성, 그 불구속 상태죠. 형사가 풀어줬더니 개인 SNS에 올려서 최근인 것 같아요. 정말 날씨가 좋다. 기분이 좋은 하루다. 카페. 그러니까 카페야. 카페 그 사진 이렇게 본인이 찍은 하늘 사진을 올려서 했는데, 맞아. 제가 그때 이제 정준영 씨 사건 얘기하면서 그랬죠. 저는 정준영 씨 연쇄살인마에 준하는 범죄라고 본다고. 근데 우리가 살인을 하면서 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때 총으로 쏴서 즉사시킬 수도 있고 칼로 일격에 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살인으로 비유하면 한 명을 지금 불법 촬영에 100여여 되는데 100번을 칼로 찌른 거예요. 안 죽을 때만 골라서 이 정도 찌르면 안 죽을 정도로. 그래서 거의 이제 같은 살인이라도 죄질이 정말 나쁜 살인인데 이런 사건을 불구속으로 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사건 이후에 가해 남성이 하는 행태들, 막무가내 하기 싫어하는 거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죠. 이 남성 모르고 있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 형량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 있고요. 참 마음 아픕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7년도 말에 11월경부터 한샘성 폭행 사건부터 해가지고 제가 피해자 변호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건들, 언론에 나오지 않은 건들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항상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거나 또 피해자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같은 경우를, 심지어 댓글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동영상 있으시면 공유 좀 해달라고. 진짜 영혼이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내 작은 호기심, 어떻게 보면 정말 정당하지 못한 그 호기심을 조금 눌러주시고, 주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판단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용기 있는 행동 하나,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사회 자체가 좀 더 밝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녀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피해자가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 또 딸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어요. 제발 그분들의 정말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